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유럽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살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심지어 유럽연합이 이스라엘과 연대 협정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직 수요가 줄어들고 퇴사자의 숫자가 급감하는 반면에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연체액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금리와 공실률 증가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이 유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예, 참 연일 가자지구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좀 사망이 늘어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있고, 지도자들, 뭐 총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살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고 하죠. 예, 그렇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파리에서 특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 회의를 열었고요. 파리에서 열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규칙 없이는 결코 수행될 수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무리 뭐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명분을 내걸어도 자기들 스스로가 테러리스트들보다 더한 짓을 한다면 그건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파리에서 열린 엘리제 궁에서 열린 그 가자지구 회의에서는 물, 식량, 의약품, 연료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바닥이 나서 생존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루어졌고요. 전 세계에서 50여 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의 가자지구를 돕자는 이런 그 목소리에 호응을 했고요. 오늘 어떻게 가자지구 주민들을 도울지를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무하마드 시타예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도 참석을 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역시 또 수많은 세계인들의 규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지도자 중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자를 돕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벨기에에서는 페트라 더시터르 부총리가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제재를 가해야 될 때다. 지금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미국이 얘기해도 안 듣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주 지금 날뛰고 있으니까 이제는 채찍을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려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금 이스라엘과 연대 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은 동맹 관계인데 이걸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민간인 양민 학살하고 있는데 저런 국가와 우리가 연대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벨기에 부총리가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페트라 더시터르 벨기에 부총리는 가자지구 안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말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이 이제 나서야 할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가 지금 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국제사회 요구마저 무시하고 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럼 이제 힘으로 이스라엘을 눌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 더시터르 벨기에 부총리는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내고요. 유럽연합이 이스라엘과 지금 연대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걸 즉각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마스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와는 또 별도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벨기에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금을 추가로 할당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의 광기를 막지 못하면서 유럽이 더 강하게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그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1억 유로죠. 1억 유로를 가자 지구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벨기에도 그 이스라엘을 지금 그 벌 주기 위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금을 추가로 할당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럽이 이제 칼을 뽑아 듣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런 강경한 뭐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의 광기를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 퇴사자들이 확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노동자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면서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했고요. 한때 고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뭐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 고용이 확대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많이 지금 쭈그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노동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그 노동시장의 달라진 분위기를 캐치를 했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 그만둬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고 이런 모습이 아주 흔하게 나타났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아주 그 회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회사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직원들을 내보내는 분위기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성장이 불투명한 이런 지금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 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퇴직이 줄어드니까 강제로 내보내는 구조 조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직률이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계속 인사가 이제 순환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은 승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잘하는 직원을 말단 직원으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승진시켜야 되고. 근데 승진을 시키려면 기존의 그 베테랑들 중에서 좀 나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정체되는 거니까. 그렇네요. 오히려 그 신규 직원들이 더 위로 올라갈수록 윗자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면 결국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어차피 한 해 인건비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정해놓기 때문에 그 인건비 총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안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구조조정하게 되고 물론 뭐 젊은 사람 중에서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사 순환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사람이 자발적인 퇴사자들이 적어질수록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알아볼까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그렇죠. 뭐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특히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금융정보회사 뱅크렉 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해서 자세히 보도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미국 은행들이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 대출의 올 3분기 연체액이 17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23조 원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니까 7월에서 9월 사이, 7월, 8월, 9월 사이에 한 번이라도 페이먼이 밀린 그런 그 대출 금액이 177억 달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연체액이 한 분기에 77억 달러다. 177억 달러다. 이거 상당히 높은 숫자. 예,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요. 2013년 1분기 이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10년 만에 가장 높은 한 분기 연체액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13년 1분기 이후에 한 분기에 177억 달러까지 연체액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연체액이 10년 만에 높은 거고요. 직전 분기, 그러니까 올해 2분기와 비교하면 40억 달러가 급증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그러니까 4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5조 2천억 원이 한 분기 만에 늘어난 거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년 전과 비교하면 2022년 3분기와 비교해도 100억 달러가 폭등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3조 원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올해 3분기에 연체액이 늘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은행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연체액이 높아진다는 건 상업용 부동산, 뭐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가 물론 위기를 맞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예, 그런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돈을 빌려준 건 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대출이 부실화된다는 얘기니까 은행들이 휘청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형 은행들 중에 가장 많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해준 은행이 웰스파고인데요. 웰스파고 연체액이 1년 사이에 4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와. 불과 1년 사이에 8배가 늘어났어요, 연체액이. 네. 그러니까 지금 웰스파고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 지역 은행들, 리저널 뱅크, 규모가 작은 은행 중에서는 PNC 뱅크가 있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지역 은행인데요. 이 PNC 뱅크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액이 7억 2,300만 달러에 달해서 1년 사이에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액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역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2배만 늘어도 굉장히 힘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연체액이 늘어나는 건 그 건물주만이 아니라 이렇게 은행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연체액 증가는 어떻게 보면 이 시한폭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출 규모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사실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해 주면서 뭐 수수료라든가 이자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높은 수익을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은행 입장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해주면 매달 아주 높은 그런 그 이자 같은 게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좋은데 문제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완전히 시한폭탄이 된다는 거죠. 네. 예,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그 시한폭탄의 존재가 되고 있고요. 변수가 있죠. 고금리입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끝낸 것은 뭐 확실해졌지만 문제는 당분간 동결로 간다는 얘기예요. 동결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5.25에서 5.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높은 이자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출의 부실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예측을 보면 빨라도 한 내년 중순은 돼야, 내년 한 2분기는 돼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까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지금 관건으로 꼽혀집니다. 지금 뭐 원격 근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재택근무 증가하면서 그 오프라인의 그 사무실을 정리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또 이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아예 사무실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사무실 규모를 줄이거나 이제 이런 때가 많다 보니까 뭐 최근에 나온 대로 위워크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선 역할을 해오던 공유 오피스 회사가 챕터 11 불렀잖아요.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의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점점 더 가시화될 수 있다, 심화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당분간은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은행들 같은 경우 대출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출을 회수로 나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좀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어디까지 갈런지 자칫하면 이제 은행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계 은행들도 사실 상업용 대출을 상업용 빌딩에 대출을 많이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은근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글쎄요, 빨리 네. 내려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예측은 내년 중순인데 그 전에 내년 초라도 조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변수는 변수로 대응하는 것이 그렇죠. 또 방법이니까 우리가 희망은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